어머니, 소파에는 앉지 말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시간마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엄마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옆에서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가게 일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바친 노동의 냄새를 죄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옥의 소리가 제 귓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오빠, 박성훈의 집에 다녀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요즘 들어 밤기가 어두워져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아내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짐승이 상처를 핥는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빠진 풍선에서 공기가 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겁니다. 저렇게 숨죽여 우는 소리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엄마의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를 청해반찬 사장님으로 알지만 제게 엄마는 그저 김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엄마는 제가 알던 단단한 김미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이 먹는 밥을 먼저 생각했고 사랑받는 법을 몰라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그런 엄마가 다 큰 아들 집에 저녁 한 끼 먹고 와서는 저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가로질렀습니다. 엄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간신히 멈췄습니다. 대신 작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안에서 흐느낌이 순간 멎었습니다. 저 너머에서 숨을 참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억지로 잠을 깨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자거라, 피곤하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그 말이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70평생 자신의 상처를 자식에게 기댈 줄 모르는 분이었으니까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오빠가 또 무슨 말 했어요? 오빠가 말 함부로 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목소리가 한층 더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딸인데 저는 여전히 엄마의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만질 수가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죠.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웅크려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어둠 속에서 잠시 우뚝 서 있더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엄마, 세수를 하려던 엄마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발이 선 눈동자, 그리고 밤새 맞은 사람처럼 시퍼렇게 질린 낯빛. 저는 엄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수치심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너는 잠도 없니?
엄마는 잠이 왔어요? 제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척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단단한 갑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반찬거리 사러 일찍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웃어 보이는 얼굴 위로 밤새 흘렸을 눈물 자국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을 저는 왜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요? 그 한마디 뒤에 숨이 흐트러지고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이른 아침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엄마가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새벽 시장으로 향했을 테니까요. 저는 립스틱을 바르려다 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텀블러에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가져다 드리면 엄마의 시린 속이 조금은 녹을까 싶었습니다. 출근길에 잠시 시장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냄새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엄마의 가게에서 풍겨나오는 찌든 기름 냄새가 유독 코를 찔렀습니다. 그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는 고된 노동의 냄새였습니다.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던 저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옆집 떡가게 정분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가게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언니, 또 새벽부터 나왔네. 그놈의 손목, 아주 나만하질 않겠어. 나갈 손목이 있어야 나가지. 이미 20년 전에 다 나간 손인데 뭘. 엄마의 무심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틈새로 엄마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채칼에 베이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시린 물에 갈라진 하얀 상처들. 그 흉터들이 엄마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정분 이모는 갓 쪄낸 떡 하나를 엄마 손에 쥐어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지연이라도 옆에 있으니. 난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서럽더라. 그 말에 엄마의 칼질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서러운 건 똑같아.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린 따뜻했던 텀블러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 이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작정한 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전화는 왜 했어? 목소리가 영 안 좋던데. 또 그 집 다녀와서 속상한 일 있었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 애도 힘들어. 요즘 경기가 어렵다잖니. 경기 탓하지 마. 언니 마음 탓이지. 언니는 꼭 아들 편들 때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가더라. 정분 이모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으려 힘들다는 그 말로 엄마는 아들의 모든 무심함을 필사적으로 덮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분 이모가 엄마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자식 너무 믿지 마. 가족이 제일 무섭다니까. 돈도 정성도 다 줬잖아. 이젠 좀 덜 줘도 돼. 그러다 언니 속이 시꺼멓게 다 타버려.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간 김치 속을 버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날 찾으면 가야지. 그게 엄마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텀블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커피를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창문에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청해 반찬, 유리문에 붙은 오늘도 신선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신선하다는 글자 아래 엄마는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그 작은 어깨를 보며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엄마가 정말로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더 알아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엄마의 저 슬픈 고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잔뜩 흐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거실을 맴돌았죠. 엄마는 아침부터 부엌을 서성이며 또다시 반찬을 싸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냄비에서 맛있게 끓고 있었고 장조림에서는 달콤한 간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제발 오늘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죠. 하지만 엄마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고집을 꺾기엔 제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들었던 정분 이모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는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또 오빠네 가요? 매주 그렇게 챙겨주면 새언니도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엄마는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손이 놀면 마음이 더 불편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손끝에 향수를 아주 살짝 뿌렸습니다. 몸에 밴 찌든 기름 냄새를 조금이라도 덮으려는 오래된 습관이었죠.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서글프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간 집은 유독 조용하고 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읽던 책을 펼쳤지만 같은 문장만 맴돌 뿐이었죠.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어떤 얼굴로 웃고 있을까요? 몇 시간 뒤 현관문에서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어깨에는 아침에 들고 나갔던 그 반찬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야 할 가방이 묵직하게 축 늘어져 있었죠. 그 무게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그대로잖아요? 왜 안 주고 오셨어요?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손주 녀석이 입맛이 없다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 그 거짓말은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저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싱크대 옆에 두고 서둘러 코트를 벗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 끝부터 허리 아래까지 붉은 김치 국물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엄마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옷이 왜 이래요?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코트로 얼룩을 가렸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태어난 척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김치통을 내가 엎질렀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래. 별거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계단을 오르내리며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쏟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싸 하고 흐르는 물소리가 엄마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묻은 상처가 아니라 제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홀린 듯이 반찬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퍼를 열자 익숙한 반찬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무침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뚜껑 사이로 식어버린 엄마의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맛,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정성이 이렇게 차갑게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뚜껑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자존심이었고 엄마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거절당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김치국물 자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밤 10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혼자 돌아온 그 반찬통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싱크대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였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의 고춧기름 자국을 손톱으로 살살 밀어내고 있었죠. 그때 엄마의 작은 속삭임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다음 주엔 간을 좀 약하게 해볼까? 할인이가 매운 걸 싫어했나? 그 한마디 뒤에 숨이 흐트러지고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반찬통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을 점처럼 찍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아팠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반찬통을 닦던 엄마의 작은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심장에 가시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찔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저 슬픈 고집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엄마와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모두 제 꿈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등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갑옷을 몇 겹이나 껴입은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칼질 소리가 멎었습니다. 부엌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한참 만에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었다. 아무 일도. 그 대답은 제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차가운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언니랑 오빠 두 사람 다 알아요. 엄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제야 엄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사람은 들은 말보다 못한 말이 더 아픈 법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냥 괜찮아요. 어머님 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말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그 김치국물 자국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옷에 묻은 그 김치국물은 뭐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민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엄마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엎질렀다고 했잖니. 왜 자꾸 지난 일을 들추는 거야? 엄마, 그만해라. 아침부터 듣기 싫다. 엄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내 오빠도 힘들어. 너까지 왜 그래?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세상에서는 언제나 오빠가 첫 번째였습니다. 아들의 상처는 보석처럼 귀하고 딸의 슬픔은 먼지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벗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너나 잘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화는 끝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제 저를 향해서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엄마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그 차갑고 단단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녹음기.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박지연. 정신 차려. 그건 스파이나 하는 짓이야. 평생을 믿고 산 엄마와 딸 사이에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친 생각을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단어는 제 머릿속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뇌리에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숨죽여 울던 엄마의 흐느낌, 김치국물로 얼룩졌던 엄마의 코트, 그리고 방금 전 저를 바라보던 그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까지. 체면이 사람을 살립니까? 자존심이 밥을 먹여줍니까? 제가 지금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침묵하면 엄마는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저는 엄마를 살려야 했습니다. 설령 그 방법이 제 손을 더럽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엄마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뒤엉킨 복잡하고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제 이상한 계획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목적 없이 인파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시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전자기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로 젊은 주인이 무심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찾으세요?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되는 거요. 아주 작은 걸로요. 그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제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쇠붙이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틀은 거뜬히 녹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쥔 손에 축축하게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예요? 제 목소리가 바보같이 떨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주머니 속 쇠붙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차가운 것이 엄마의 지옥을 담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모든 게 밝혀지면 엄마가 저를 용서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귀로 제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머니 속 차가운 쇠붙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달빛에 비친 그 작은 것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 몇 시간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이건 엄마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궁금증을 채우려는 이기심이 아닐까? 수백 개의 질문이 독사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엄마와 나 사이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목을 잡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숨죽여 울던 엄마의 흐느낌, 김치국물로 얼룩졌던 처참한 코트 자락, 그리고 저를 향해 내 오빠도 힘들어라고 말하던 그 체념 어린 눈빛까지. 엄마는 절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아들인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참아왔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엄마는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혼자 울게 될 겁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제 발이 딱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악마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래, 나는 알아야만 해. 엄마를 저렇게 울게 만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어야만 해. 그것이 욕설이든 모욕이든 내가 전부 감당해야만 해. 그 진실을 알아야 내가 엄마를 지킬 수 있어. 내가 엄마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 이것은 배신이 아니야.
이것은 엄마를 구하기 위한 딸의 마지막 몸부림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아니,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가 아닌 제 방 가장 깊숙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듯이 말입니다.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운명의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갉아먹게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방 서랍 속에 그 작은 쇠붙이는 잠자는 괴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차마 만지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수백 번을 되물었죠. 하지만 엄마의 침묵은 제게 다른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큰 고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새로 한 장 조림이야. 한번 먹어봐. 저는 그 다정한 손길에 화들짝 놀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비밀을 다 꿰뚫어보고 저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밥알을 세어가며 억지로 음식을 삼켰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녀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연예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심장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지옥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내가 저 웃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저 웃음을 부수려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과 사명감이 제 안에서 미친 듯이 싸워댔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몇 번이고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차가운 쇠붙이를 손에 쥐고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걸 버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딸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제 발목을 잡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숨죽여 울던 엄마의 흐느낌, 김치 국물로 얼룩졌던 처참한 코트 자락, 그리고 저를 향해 내 오빠도 힘들어라고 말하던 그 체념 어린 눈빛까지. 아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지금 내가 물러서면 엄마는 영원히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엄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서랍 속 녹음기를 쥔 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모두 싸고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싸 하고 물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제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엄마의 갑옷과도 같은 그 외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전원 버튼을 누르자 제 죄책감처럼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뒤집어 안감의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옷의 형태를 잡아주는 두꺼운 심지 바로 옆 그 작은 틈.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느질 선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녹음기를 힘겹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이 옷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손잡이가 철컥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옷을 허둥지둥 옷걸이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옷장에서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김이 서린 얼굴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침대 옆에 걸어둔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차가운 낙인을 찍어 놓은 바로 그 옷을 말입니다. 엄마가 그 옷을 입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옷 말고 다른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바보같이 떨려 나왔습니다. 엄마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시를 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제일 깔끔하고 보기 좋잖니. 아들 집에 가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지.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금방 다녀올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엄마가 나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쪼아대는 것 같은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지금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저녁 8시, 9시, 10시 시간은 흐르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제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혹시 녹음기를 들킨 걸까?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제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의 껍데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제만 남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한 깊은 밤, 저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외출복 안감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옥의 소리가 제 귓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재롱을 피우는 소리, 며느리가 과일을 내오는 소리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님, 근데 죄송한데 소파에는 앉지 말아주시겠어요? 가게에서 밴 기름 냄새가 소파에 뱄까 봐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며칠 동안 환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노동과 정체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오빠, 박성우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제발, 제발 오빠만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유리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가게 일 좀 그만하세요. 솔직히 할인이도 엄마한테서 냄새난다고 싫어해요. 제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갈등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자식의 배신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했던 오빠마저도요. 그들의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엄마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어머님, 가져오신 반찬은 죄송하지만 저희 입맛엔 좀 안 맞네요. 할인이도 할머니 반찬은 짜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맞아, 엄마. 요즘 애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시켜 먹거나 사다 먹을 테니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엄마가 평생을 바친 손맛을 그들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엄마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구나. 그들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옷차림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 옷은 언제적 옷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입어요. 저희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하나 사드릴 테니 그 옷은 이제 버리세요. 엄마, 창피하게 왜 그래? 유리 말이 맞아. 아들 집에 오는데 좀 세련되게 입고 오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 엄마인 줄도 모르겠어. 그 옷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사주신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 없는 그들은 엄마의 추억까지 잔인하게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듯 교활하고 끈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매일 새벽부터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그 가게 이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엄마가 처음으로 조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 안 하면 내가 심심해서 그래. 그게 내 낙이다. 그 순간 녹음기 속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진짜 목적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듯 교활하고 끈적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3층 건물,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라 소중한 건 알지만요. 이제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목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과 염려라는 가장 그럴듯한 포장지로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돈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쓰실 때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희 믿고 맡기시면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때 제 오빠 박성우가 며느리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민낯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답답하게 왜 그래요? 유리가 돌려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 건물, 그거 정리해서 저한테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아들이 큰 꿈 한번 펼쳐보겠다는데 엄마가 그것도 못 해주세요? 녹음기 속에서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허우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고 떨리는 저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성우야, 그건 안 된다.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내 아빠도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니. 그건 돌아가신 내 아빠가 나 먹고 살라고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야. 이건 못 줘.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빠의 목소리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고 폭언이었습니다. 또 그 소리, 또 아빠 핑계. 제가 왜 맨날 회사에서 부장 눈치나 보면서 사는지 아세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이어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은 엄마의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친구랑 동업해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린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제 앞길을 막았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 빌라 상가 하나만이라도 저한테 맡겨줬으면 제가 지금 월급쟁이로 살고 있겠냐고요. 엄마는 제 꿈을, 제 가능성을 처음부터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모두 엄마의 탓으로 돌리는 잔인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엄마의 평생을 그 희생과 사랑을 통째로 부정하는 가장 악랄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빠가 사람이 아닌 괴물로 보였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가 소리라도 지르기를, 그 뺨이라도 후려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울부짖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엄마는 사과했습니다. 아들의 그 잔인한 원망 앞에서 내가 못난 어미라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제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오빠도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미친 듯이 귀에서 뽑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옥의 소리는 멎었지만 그 잔상은 제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져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고요했고 집안에는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엄마의 그 마지막 굴복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오빠의 그 잔인한 외침이 끈질기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해온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속절없이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위액이 목을 태우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말들을 제 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개워내고 나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과 땀 그리고 구토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오빠에게 달려가 그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냐고,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엄마가 잠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엄마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허공에 둔 채 미동도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자존심도 희망도 삶의 의미마저도 모두 빼앗겨버린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엄마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어미라서. 그 혼잣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잔인한 책임 전가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안위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딸. 오빠의 무례함을 알면서도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방관했던 비겁한 동생. 엄마가 매주 그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무력한 자식. 그게 바로 저 박지연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라는 오빠의 말보다 내 오빠도 힘들어라며 아들 편을 들던 엄마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엄마가 홀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에 저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이제야 제 고통이 되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말라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을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혐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짓밟힌 채 끝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와 며느리는 엄마의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며느리에게 똑같은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 인간의 고통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청산.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엄마의 인생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친 그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이름 김미자를 제가 되찾아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고 조금은 잔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차가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차가운 목소리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의 인생을 설계하듯 건조하고 명료하게 말입니다. 1. 건물 매각. 3층 빌라 시세보다 낮춰서라도 가장 빠르게 처분할 것. 2. 가게 정리. 30년 된 청해 반찬, 모든 권리금 포기하고 즉시 정리. 3. 모든 예금 해지. 엄마 명의의 모든 통장, 적금, 즉시 현금화. 계획을 세우던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연아, 오빠인데 어제 엄마 다녀가시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안 좋네. 엄마가 우리 사업 계획 듣고 좀 놀라신 것 같아서. 혹시 너한테는 뭐 다른 말씀 없으셨어? 엄마 요즘 부쩍 약해지신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잘 좀 살펴드려. 그리고 사업권은 엄마 위한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를 이용해 엄마의 상태를 떠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제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획서의 마지막 한 줄을 힘주어 적었습니다. 4. 박성우, 박유리 마이너스 완전한 단절. 법적, 물리적, 감정적 모든 관계의 청산. 그것은 제 인생을 건 가장 거대하고 가장 냉정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아침에는 유독 붉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제 차가운 결심을 응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세운 냉정한 계획은 이제 엄마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차가운 쇠붙이를 쥐자 어젯밤의 고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비장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엄마의 얼굴 위로 내려앉은 절망을 비췄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삐걱하고 침대가 울리는 소리에 엄마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닦인 유리구슬 같았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낯설게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요. 엄마가 왜 밤새 우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 다 알아요. 엄마의 텅 빈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모른 척 해달라고, 제발 그 상처를 들추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딸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녹음기를 엄마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제가 엄마 옷에 몰래 넣어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녹음기를 본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가 막히다는 듯 픽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슬픈 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은 내 등을 칼로 찌르고 내 딸은 내 심장을 파헤집는구나. 엄마의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완전한 체념의 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엄마의 남은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어깨에 들썩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그리고 이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그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슬퍼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생리적인 눈물. 그것은 엄마의 영혼이 이미 제가 되어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소리내어 우는 것이 100번은 더 나았을 겁니다. 저 소리 없는 눈물은 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엄마는 그 어떤 위로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던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나가거라. 그냥 나 혼자 좀 있게 해다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보다 마지막 자존심을 딸에게 들켜버린 그 수치심이 엄마를 완벽한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방문을 닫고 나온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엄마의 세상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적이 수천 개의 비명보다 더 무섭게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흘리는 저 소리 없는 눈물에 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고 제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은 얼굴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마지못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을 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오빠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 안 할 거예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엄마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버려요. 엄마 인생 갉아먹는 그 인간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요.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내 오빠인데, 가족인데. 가족이요? 엄마 자존심을 짓밟고 엄마 평생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엄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예요. 제 외침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는 힘없이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제 회사에 사직서 냈어요. 엄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제 일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오빠를 버텨내는 거 그만해요. 우리 다 버리고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엄마 인생도 내 인생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요. 제발요, 엄마.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엄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사직서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엄마가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힘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 이제 내 말대로 할게.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렇게 엄마와 함께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함께 지옥을 벗어나기로 맹세하는 비장하고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동지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새 세운 냉정한 계획이 이제 제 손에서 하나씩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엄마의 위임장을 들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고 또 무슨 일이냐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낮춰도 좋으니 이번 주 안에 계약할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박 사장네 집을 갑자기 왜?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렇게 헐값에 팔면 어떡해?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가장 빠른 사람으로요. 제 단호한 태도에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창구로 향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적금, 해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꼬박 부어온 적금 통장이 무의미한 숫자가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돈은 엄마의 청춘이었고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오빠는 절대 알지 못하는 제 명의의 새 통장 하나에 전부 밀어 넣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과거를 버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동네 철물점에서 가장 큰 검은색 비닐봉투를 수십 장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빠가 쓰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치우지 못한 신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낡은 전공 서적들, 먼지 쌓인 졸업 앨범, 벽에 걸린 오빠의 돌잔치 사진까지 그 모든 것을 바닥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날의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유리를 깨고 사진을 구겨서 비닐봉투에 처박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오빠의 낡은 베네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그 작은 옷. 저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엄마의 자존심이었던 부엌이었습니다. 찬장을 열자 며느리가 오면 좋은 밥 차려준다며 아껴두었던 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릇이 깨지는 둔탁한 소리가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낡은 희생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집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가구들은 중고가전 딱지가 붙어 하나 둘씩 실려나갔습니다. 우리의 40년 세월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광경을 방 안에서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모든 것이 거의 다 빠져나가 집이 휑하게 울리던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르르릉 마이너스 발신자 번호 표시에는 내 아들 그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경기를 일으킨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울리는 전화기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건물을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는 그 대답을 말입니다. 전화는 끊어질 줄 모르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악기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전화기가 제풀에 지쳐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칵 소리가 멎었습니다. 전화선을 뽑아버리자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마침내 우리가 해방된 것 같았죠.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엄마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갑시다. 우리는 가장 작은 여행 가방 2개만을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집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후련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우리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죠. 그리고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전광판에 떠 있는 수많은 행선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낯선 이름들.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엄마가 아주 오랜만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릉. 우리 강릉으로 가자. 강릉이요? 그래. 내 외할머니가 살던 곳, 엄마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야. 거기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곳에서 가장 새롭게 시작하려는 엄마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강릉 가는 표 지금 출발하는 걸로 2장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잿빛 풍경은 서서히 푸른 논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만기, 지옥 같던 엄마라는 역할의 퇴직이었습니다. 강릉역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짭짤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죠.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지난 40년의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기억을 더듬어 오래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와 시장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그곳에는 서울의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람보다 이곳의 바닷바람이 훨씬 따뜻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집 바닥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울지 말자. 응,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 엄마. 며칠 뒤 우리는 서울 집을 정리한 돈의 일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 자리를 얻었고 엄마는 그 옆에 더 작은 가게를 얻었죠. 우리는 며칠 밤낮으로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가구를 손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진짜 꿈은 어쩌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간을 가꾸는 소박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꿈을 이제라도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간판을, 엄마는 반찬가게 간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의 가게 이름은 더 이상 청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파낸 나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미자 손맛. 엄마는 그 간판을 한참 동안 말없이 쓸어보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한 여자의 이름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아주 잠깐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남을 위한 반찬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포장하며 작은 쪽지를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것은 손님들을 위한 말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강릉의 파도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가게는 따뜻한 쪽지 덕분인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과 엄마의 맛있는 반찬 냄새가 뒤섞여 우리의 새로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강릉의 파도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 오빠 박성우, 그리고 며느리 박유리. 서울의 그 차갑고 비싼 옷은 이곳의 푸른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리를 뛰어온 사람들처럼 숨을 헐떡이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반찬을 다듬던 엄마도 그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칼을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빠가 먼저 무너져 내리듯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원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집도 가게도 다 팔고 연락도 안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잃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될 뻔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서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흔들린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엄마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정리했다. 집도 가게도 그리고 너희도.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전에 그랬던 건 정말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좀 예민해서 성우 씨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그 말 이제 그만 듣고 싶구나. 그때도 예의였고 지금도 예의겠지. 근데 나는 너희의 그 예의 속에서 평생을 질식하며 살았어. 엄마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빠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업 자금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엄마 아들로만 살게 해주세요. 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아무 감정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더 아팠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쓸란다. 너희한테 줄 돈은 이제 한 푼도 없어. 그 결정적인 한마디에 오빠의 얼굴에서 거짓 눈물이 싹 가셨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돈 어차피 우리한테 물려줄 거였잖아요. 그냥 좀 당겨 쓰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물려줄 재산 같은 건 이제 없다.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엄마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엄마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세월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우리의 시간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거센 태풍이 지나간 후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같았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과 내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새로운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점심에는 서로의 가게를 들여다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며 캔맥주 한 잔을 나누기도 했죠. 엄마는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빠가 이걸 참 좋아했는데 살아있었다면 이 바다를 보며 아주 좋아했을 거야. 엄마는 더 이상 과거를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추억하고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서울의 정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아들 그렇게 보고도 마음이 괜찮냐고. 독한 것 그래도 속으론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수화기 너머의 이모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다. 내 옆엔 우리 딸이 있잖니. 그거면 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가게는 단순히 반찬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앳돼 보이는 젊은 손님 하나가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붙여놓은 작은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엄마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손님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나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이제는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엄마가 되찾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김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일을 마치고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문득 엄마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후회 안 해요? 서울에 있던 그 큰 집, 가게 아깝지 않으세요? 엄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보며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후회? 아니,
이제야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던 갑옷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엄마, 그래도 혼자서 괜찮겠어요? 제가 없으면 또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제 걱정 어린 물음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됐어. 이제 나도 나를 지킬 줄 알아. 그리고 내 옆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딸이 있잖니.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엄마는 그날 70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처음으로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엄마 김미자 같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곧 이제 시작이니까요.